이번 수업부터는 이제 투부정사에 대해 약 2시간 내에 걸쳐서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이 수업은 투부정사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수업이 아니거든요. 중학교 3학년 수준,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배우는 투부정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전부 총정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않은 학생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투부정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즉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학생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공부했던 교재를 살짝이라도 보고 이제 수업을 듣도록 하시는 게 아직 공부가 덜 된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앞으로 부정사뿐만 아니라 몇 주간에 걸쳐서 공부하게 될 그런 큰 그림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준동사라는 그런 카테고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챕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아마 책에는 이제 준동사라는 얘기가 없을 겁니다. 목차에는. 자, 준동사란 이제 to 부정사, 이제 동명사, 그리고 분사까지. 이제 이런 애들 우리가 준동사라고 해요. 자, 그럼 준동사라는 애들은 얘네 셋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동사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준동사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킵니다. 투부정사, 투에다 동사 원형 붙였고요. 동명사, ing 붙이고요. 분사는 ing나 ed 붙이고, 혹은 불규칙형이죠. 변형을 시켜서 다른 품사로 변형을 시켜요. 그런 애들을 우리가 준동사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죠. 투부정사,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이 있어서 그렇게 쓰는 거고, 동명사는 명사로, 분사는 형용사로 이렇게 쓰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준동사라는 애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니까 이제 그 점을 꼭 참고하시고, 이 얘기는 제가 이 분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얘기할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미리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정의 같은 정도는 외워두셔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명사적 쓰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1번은 이미 다 배운 부분이라 빠르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투부정사의 이제 명사적 쓰임인데, 자, 주어 목적어의 보호의 역할을 한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주어 자리, 이렇게 동사 앞에서 이제 주어 자리를 쓸 수도 있고, 주어가 길어지니까 이제 가주어로 쓸 수도 있다. 잘 아실 거고. 이제 보호 같은 경우에는 좀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이제 중학교 수준 내에서는 이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이 투부정사 부분이 이제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하기로 해석이 될 때, 보호 자리에 온다고 생각하면 쉽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목적어 자리. 이제 목적어 자리는 이제 이 동사가 핵심이었죠. 그래서 어떤 동사는 투부정사만, 혹은 어떤 동사는 이제 동명사만 이제 목적어로 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사들을 외우는 게 우리한테 엄청난 이제 과제였습니다. 그죠? 이번 시간에도, 이번 시간은 아니지만 곧 또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 거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내신 문제에 꽤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일단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이제 what, which, whom, who 등등등등의 의문사에 이제 투부정사를 붙여서 이렇게 when to go, where to buy,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결정하지 못했다. 언제 갈지, 어디서 사야 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뭐 해야 할지, 뭐뭐 할지 등등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게 이제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인데요. 자, 이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 중에 이제 y to 부정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가끔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 이제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Y2 부정사는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제가 아까 해석을 했다시피 뭐 언제 가야 할지, 뭐 어디서 사야 할지처럼 뭐뭐 해야 할지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제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의 형태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간접 의문문의 일종인데요. 이건 다음에 간접 의문문을 배울 때 제가 다시 한번 요 부분을 이제 리마인드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밑에 연습 문제 뭐 쉬우니까 간단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사적 쓰임의 두 번째, 이제 가주어와 가목적어에 대해 배울 건데, 가주어는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거고요. 자,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가목적어 부분입니다. 가목적어란 이제 우리가 가주어를 배울 때랑 똑같아요. 자, 목적어가 투부정사 구인데 걔가 너무 길어졌을 때 그 자리에 가목적어 it을 쓰고 이제 진목적어는 이제 맨 뒤로 보내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가목적어는 아무 때나 가목적어를 쓰는 게 아니라요. 이제 꼭 오형식 문장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삼형식 문장입니다. 삼형식 문장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아무리 길어져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적어가 문장 맨 마지막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럼 동사 다음은 다 목적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오형식 같은 문장을 한번 보죠. 오형식 같은 문장에서 목적어가 굉장히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목적어 중에서 한번 to 부정사구를 한번 굉장히 길게 한번 넣어보죠. 자, 이렇게 목적어가 길어요. 자, 그럴 때 이제 목적격 보호는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단어가 여러 개가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목적격 보호인지를 판단하기가 조금 이제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낸 게, 목적어가 너무 기니까 이제 목적격 보호가 어딘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가주어를 사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가 목적어를 주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를 주고 이러면 안 되는데 to 부정사가 온 이 목적어 부분을 맨 뒤로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요. 일단 그러면 it 다음에 있는 이 목적격 보호가 바로 이 다음에 있는 이 부분이 목적격 보호겠구나 라고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고 to 부정사 전까지죠. 그러니까 to 부정사 전까지 나온 이 부분이 목적격 보호가 될 것이고 이지 가짜 목적어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실 뭐 목적격 보호도 그렇고 가 목적어도 그렇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구분하기엔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문장이 목적격 보호인지 그러니까 이 문장이 주어진 문장이 일단 오형식이라는 걸 파악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형식에 대한 공부를 어느 정도 해줘야 이제 강목적으로 구분하기 쉽다는 거 이제 먼저 염두에 두시고, 자, 주로 이제 오형식에 쓰이는 동사 뭐 make나 consider, 뭐 believe,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동사는 물론 뭐 삼형식에도 사용하긴 하지만요. 오형식에서 사용이 되는데 한번 예문을 한번 보죠. 자, 나는 발견했다고 했어요. 자, 어렵다는 걸 발견한 건데 어렵다는 게 사실은 it이 아니라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설명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쵸? 자, 밑에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인터넷을 만들어준다. 이제 이 it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것을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목적어의 it에서 이제 주의할 사항은 가주어 배울 때는 똑같이 이제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방금 이슬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았죠. 인터넷은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것을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목적어 이승 또한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를 아셔야 되고, 아마 요 투부정사구는 이제 원래 여기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원래 있었을 텐데 이제 투부정사구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뒤로 이제 이동시켜 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가목적어예요. 그래서 일단 이해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꼭 오형식에서 사용되는 동사가 어떤 동사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제 사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제가 이제 4번이죠. 자, 샬롯은 많은 것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자, 알게 되었다니까 일단 found를 쓸 거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자, 요 부분과 어렵다는 것. 원래는 Charlotte found to do many things at the same time difficult. 이렇게 썼어야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문장 형태가 좀 이상하죠? 맨 마지막에 우리가 difficult로 마무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it도 주어졌고 하니 가목적어 it을 쓰라는 겁니다. found it difficult. 이렇게 쓰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영작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자, 우리가 목적어 어디라고 했죠? 자, 목적어에 한번 밑줄을 쳐봅시다. Charlotte found it to do many things. 뭐 이렇게 해서 이 문장에서 지금 목적어 어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목적어는 분명 이제 진짜 목적어는 이 부분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difficult가 빠졌네요. 사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 여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쪽이 목적어인데, 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적어의 해석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어의 해석은 을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쵸? 이 문장에서는 도대체 을이 어디 있는 거야? 을은 여기 있는데, 그쵸? 어렵다는 것을. 그럼 여기가 목적어인가? 막 이렇게 헷갈리게 되거든요. 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오형식에서는 목적어가 을이나 를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가 오형식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목적어를 을로 해석한다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그 강박관념을 어떻게 탈피할 수가 있냐면, 많이 공부를 해야겠죠, 당연히. 예, 오형식 문장을 일단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목적어는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해석으로만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품사로 구분할 때도 많고 그 문장 안에서의 그 역할로 구분할 때도 많은데 조금 이렇게 말하면 어렵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일단 동사를 좀 많이 봐두시길 바래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런 원래 문장 형태로 나왔다면 분류를 해보는 거죠. 좀 어렵게 해보면 얘는 주어고 얘는 동사인 건 확실하고 얘는 형용사잖아요. 마지막 형, 그죠? 그럼 형용사는 수식어 아니면 보어인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difficult 뒤에 꾸며주는 말이 없으니까 수식어는 안 될 거고, 그럼 보어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는 뭘까? 여기는 그러면 보어와 동사 사이에 올 수 있는 건 사실 목적어밖에 없죠. 주어, 동사, 땡땡땡, 보어, 이런 형식은 사실 목적어밖에 없거든요.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나가는 형식.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문장을 많이 좀 봐주시길
바래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시간이 나면 제가 오형식에서 쫙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 파트는 이제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가 시험에서 꽤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생소한 부분이니까. 자, 의미상의 주어란 제가 정리를 해주면 해석할 때 의미가, 그러니까 해석할 때 주어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어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투부정사의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의미상의 주어를 쓴답니다. 자, 우리는 동작을 행하는 주체, 여기에 집중을 해볼 텐데요. 자,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뭐죠, 사실? 자, 문장에서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는 동사라고 하고요. 이 동작을 행하는 주체는 사실 주어입니다. 그렇죠? 근데, 투 부정사도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투 부정사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 처음에 시작했을 때, 동사를 가지고 변형을 해서 이제 투 부정사를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엄마랑 아빠가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엄마랑 아빠는 아니죠. 하지만 엄마나 아빠랑 좀 비슷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과 비슷한 면이 있잖아. 자, 그런 걸 생각해보면, 투 부정사도 동사는 아니야. 동사는 아니지만, 이제, 동사랑 비슷한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에 대해서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시제도 있고요. 동사로 시제를 만들죠. 시제도 있고, 뭐 주어도 같고, 뭐 목적어도 같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투부정사가 가진 동사적 성질 중 하나가 이제 이렇게 주어를 갖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필요한지. 우린 그런 걸 배워보지 않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보세요. 문장의 주어가 여기 동사 목적어입니다. 그죠? 나는 원한다. 자는 걸 원한다. 그죠? 자, 이 문장의 주어는 여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투 부정사. 투 부정사를 행하는 주체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 부정사를 행하는 주체는 주어입니다. 내가 자기를 원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문장의 주어랑 의미상의 주어가 동일한 형태가 돼요. 이해하시나요? 자, 의미상 주어, 즉 투 부정사를 행하는 주체, 이게 의미상의 주어거든요. 문장인 주어도 I고 투 부정사를 행하는 주체도 I고, 이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까지 이제 의미상의 주어라는 걸 신경 쓰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좀 더 문장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투 부정사의 주체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이 가주어를 쓸 때죠. 가주어. 일단 가주어만 이해하셔도 돼요. 자, 마찬가지로 예문도 다 예제도 가주어를 쓸 때죠. 네, 가주어를 쓰게 되면 당연히 문장의 주체와 투부정사를 행하는 주체가 차이가 있게 돼요. 자,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하루에 30개의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썼죠. 그죠? 자, 하루에 30개의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인가요? 예, 이거 맞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내가 한글로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30개 암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난 여기다가 이 30개의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것의 주체를 쓰고 싶다는 거죠. 자, 내가를 쓰고 싶은 거예요.
자, 한글 뜻을 보면 내가 하루에 30개 단어를 암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좀 깔끔하게 써있는데 내가 하루에 30개 영단어를 암기하는 것 가능하다. 자, 지금 한글로 봤을 때 주어가 어디죠? 주어로 보이는 부분이 벌써 두 개예요. 암기하는 것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도 보이시죠? 벌써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벌써 두 개가 돼버린 거예요. 자, 영어로 보니까 요 부분이 주어인데 여기다가 내가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I를 또 쓸 수 없잖아요. 문장에 주어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 I를 수식어처럼 바꿔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I를 바꾸는데 어떤 식으로 바꾸냐? 일반적으로 이제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바꿔주면 수식어가 돼요. 자, 그럼 이 주어, 이 I, 내가는 어디다 붙일 거냐? 주어랑 똑같습니다. 우리 동작을 행하는 주체인 주어는 동사 앞에다 사용하시죠? 자, 그럼 to 부정사를 행하는 주어인 for 목적격은 어디다 쓸까요? 당연히 to 부정사 앞에다가 바로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지금 완성되는 거죠. 자, 해석을 해보면 내가 하루에 30개의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하는 방식을. 하루에 30개의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것은 나에게 가능하다. 여기를 나에게라고 해석을 하세요. for에 뭐뭐에게 뭐뭐를 위해 이런 뜻이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이것도 이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오브는 뭐뭐의라는 뜻인데 이럴 때는 해석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쵸? 자, 그래서 꼭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브힘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어처럼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일단 해석부터 해보면 그 환경을 위해서 그가 환경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참 나이스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의미상의 주어와 형태가 이제 두 개가 생긴 거네요. 자, 이렇게 오브 플러스 목적격 이 형태도 있고 이제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도 있습니다.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for 플러스 목적격을 사용하셔서 의미상의 주어를 사용하시면 되고, 자, of 플러스 목적격인 경우에는 이 앞에 이 형용사 있죠. 이 형용사가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일 경우에는 이제 of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써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좀 어려우니까요. 자, 의미상의 주어란 to 부정사의 주체다. to 부정사를 행하는 그 주체를 말하며 for 플러스 목적격과 of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가 있고 해석은 주어처럼 한다. 일반적으로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를 쓰지만 이제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이제 보어 자리에 오게 되면, 앞에 오게 되면 이제 of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한번 예제를 한 몇 개 정도만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한번 4, 5, 6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4, 5, 6. 자, 놀랍다고 했습니다. 놀랍다고. 뭐가 놀랍냐면
그녀의 부모님을 위해 놀이를 한 게 놀랍다고 했어요. 자, 요리를 한 거는 이제 그녀가 한 거죠. 이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행하는 주체는 she, 그녀인데 이제 문장의 주어는 이시니까 이 투부정사를 행하는 주체를 표시를 해줘야겠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매우 나이스하다고 했는데 너가 그 길 잃은 그런 애완동물들을 돌보는 것이, 버려진 그런 애완동물들을 돌보는 것이 참 나이스하다 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you가 와야 되는데 나이스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제 of를 써야겠죠. 자, 마지막 믿기지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들이 번지 점핑을 간다고 하는 거가 믿기지 않는다. 자, 믿기지 않는 거는 성격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for 쓰시고 them 쓰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의 그 개념에 대해서 좀 확실히 일단 알아주셔야 앞으로 독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금은 이렇게 가주어 쓴 형태만 나오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형태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 유의하셔서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